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반응공학을 우리가 촉매 반응공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반응공학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응공학은 우리가 이제 촉매 반응공학에서 배우는 반응공학의 경우에는 그 반응기에 대한 이야기와 얘네들의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반응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치 리액터, 그다음 CSTR, PFR, PBR 요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촉매 반응공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모델들이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여기 얘네가 그 회복식 반응기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죠. 고정되어 있는 형태에서 얘네가 이렇게 그 반응이 있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그 고정된 볼륨에서 돌아가는 형태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무슨 볼륨이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이 한 게 아니라 반응이 점점 진행이 되는 게 배치 리액터에 대한 이야기죠. CSTR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MFR이라고 하는데 그 믹스 플로우 리액터라고 해서 얘네가 이렇게 똑같이 기본적으로 배치 리액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딱 그 반응물을 넣어 놓고 나서 더 이상 외부에서 반응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있는 애들이 나가거나 하는 플로우는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CSTR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리액턴트 반응물들이 들어오고 얘네들이 다시 나가는 이러한 구조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지속적으로 이제 볼륨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구조긴 하지만 가장 큰 배치 리액터와의 차이점은 플로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FR의 경우에는 플럭 플로우 리액터라고 해서 보통 튜블러 리액터라고 해서 리액턴트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반응하는 볼륨이 계속 늘어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플럭 플로우 리액터라고 하고 팩베드 리액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이 안에 있는 고체 형태의 카탈리스트들이 차서 기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이러한 리액션 볼륨이 늘어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팩베드 리액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치 리액터, 그 다음에 CSTR, 그 다음 PFR, 그 다음 PBR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뒤엔 촉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리액터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랩 스케일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배치 리액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배치 리액터. 여기서 이제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이즈도 그렇게 그 랩에서 많이 보지는 않아요. 보통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반응기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좀 큰 것들이 나름 이제 파일럿 가기 전에 이게 될까 안 될까를 피저빌리티를 따져보는 수준이 한 이 정도 수준의 배치 리액터를 보통은 이제 그 실험실 사이즈 랩 스케일에서 많이 쓰죠. 이 정도 사이즈가 보통은 한 100리터에서 한 200리터 100리터입니다. 한 100리터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파일럿 사이즈는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반응이 잘 가기 때문에 파일럿에서도 잘 걸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랩 스케일 리액터를 앞에서 우리가 랩에서 사용하는 리액터라고 이야기했는데 파일럿 스케일 리액터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됩니다. 보통 파일럿 스케일 리액터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파일럿이라는 데가 있는데 파일럿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커머셜 리액터에서 생산을
어떤 것을 생산하기 전에 그 전에 뭔가 이제 랩 스케일에서 생산한 것을 추가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리액터를 우리가 파일럿 스케일 리액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얘네들의 그 파일럿 스케일 리액터의 경우에는 리액터 스케일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요 정도가 이제 창문 사이즈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창문 사이즈 크기를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한 1m에서 뭐 큰 것은 한 2m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얘네가 한 1m 정도 된다. 라고 창문 사이즈가 한 1m 정도에 된다라고 한다면 한 뭐 맥시멈 한 2m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m 정도 보통 1m 정도 되죠. 1m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즈 비교했을 때 얘 리액터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3m 정도 잘 잡아서 한 3m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높이가 3m이고 여기서 이제 대강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미터가 한 1m다라고 한다면 1m에서 한 2m 정도라고 할게요. 1에서 한 1.5, 2m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그 미터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3이니까 3파이 세제곱미터가 얘의 볼륨이 되겠죠. 3파이 세제곱미터. 그럼 얘는 어느 정도 되죠? 한 10에 10 그 미터 큐브 정도 될 거예요. 이 볼륨이. 자, 10미터 큐브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 요거면은 1미터 큐브가 한 1톤 정도 되겠죠. 1톤. 왜냐면은 10cm짜리가 1cc인데 1cc, 1cc, 1cc를 해가지고 1000cc거든요. 1000cc가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1kg이거든요. 근데 곱하기 10이니까 곱하기 1000 하니까 얘는 한 1톤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얘 정도 되면은 그 잘 잡아도 한 10톤 정도 얘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왜냐면은 그 1m, 1m, 1m를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 얘가 한 그 1m, 1m, 1m를 잡았을 때 얘가 한 1톤 정도의 무게를 나가기 때문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얘의 10배다. 그러면 얘는 한 10톤 정도의 그 반응기를 꽉 채웠다 할 때 얘네 용량은 한 10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채울 수 있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채울 수 있는 그 넓이 그 채울 수 있는 부피는 한 5톤 이 정도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파일럿 스케일에서 얘네가 얼만큼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한 파일럿 스케일이 한 그 5톤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5톤도 사실 작은 거는 아니죠. 작은 건 아닌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상용화 이 정도면 이제 상용화에 근접했다라고는 최소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리액터 크기가 뭐 한 10톤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크기지만 실제로 그 정도는 다 못 채우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한 5톤 정도를 여기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 얘를 좀 더 스케일업 했을 경우에는 상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요새는 그 파일럿 스케일 자체가 점점 더 작아지는 추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파일럿 스케일이 작아진다는 뜻은 실제 얘를 가지고 바로 상용화 스케일로 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일럿 스케일에서 상용화로 한 번 더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요새 트렌드 자체가 소품종 다량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약간 이런 첨단 그 소재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사이즈의 옛날에는 얘네들을 뭐 파일럿 스케일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파일럿 스케일의 리액터를 다양하게 갖춰서 우리가 원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이런 그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이 정도가 이제 파일럿 스케일 리액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커머셜 리액터는 얼마냐? 훨씬 큽니다. 자, 우리가 저 앞에서
여기서 지금 창문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얘를 이제 크게 잡았을 때 한 창문 한 그 3개 정도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얘를 나름 이제 크게 잡은 거죠. 그런데 얘를 만약 그 커머셜 스케일은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얘가 창문 사이즈 하나죠. 그럼 창문 사이즈 하나가 한, 둘, 셋, 넷, 다, 뭐 최소한 6배죠. 그 6배에다가 여기에 있는 것도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머셜 스케일은 요거보다 최소한 대여섯 배는 더 크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톤이었다. 그러면은 최소한 거의 10배, 한 100톤 정도는 되는 게 그 사이즈가 커머셜 리액터의 사이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증. 파일럿 스케일 리액터랑 커머셜 스케일 리액터를 이렇게 계속 사이즈를 중간 키워가면서 하는 실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이 바로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랩 스케일과 파일럿 스케일과 그 다음에 그 커머셜 스케일 리액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유동성도 차이가 나고요. 유동성도 차이가 나고 얘네들이 그 반응성 같은 게 그 랩 스케일의 리액터의 경우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골고루 반응을 합니다. 균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를 다 저어주는데 얘네가 파일럿 스케일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배치 리액터처럼 구석구석 이렇게 잘 저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작게 만들다가 크게 뭐 어떤 거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대부분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인자들이 배치 리액터에서는 한 이 정도면 됐는데 그 랩 스케일에서 이 정도면 됐는데 파일럿 스케일에서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되고 그게 이제 커머셜 리액터에 됐을 땐 더욱 더 바뀌게 되는 그러한 그 인자들을 찾는 것이 결국엔 뭐다? 우리가 반응공학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일럿 스케일과 랩 스케일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파일럿 스케일을 거치지 않고 랩 스케일에서 커머셜 스케일로 바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까 그 요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어서 그러한 그 스케일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과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하더라도 만약 얘네들이 그 상품성이 있으면 걔네들도 그 뭔가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가 얘네가 B가 괜찮네 싶으면은 당연히 B에다가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B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커머셜 사이즈로 간다는 뜻도 되고 이러한 A, C, D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커머셜 스케일로 만들어야지 뭐가 되죠? 코스트 다운이 가능해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둥둥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트렌드라고는 해도 요새는 뭐 트렌드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하는 게 코스트 다운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쪽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트렌드를 알고 각 반응기에 대해서 하나씩 특징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분식 반응기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성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얘네들이 뭐 채워지거나 아니면 비워지지가 않고 딱 뚜껑 닫고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는데 어떤 찌개를 끓일 때 얘를 맨 처음에 다 이렇게 꼬르륵 다 넣어 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참 동안 계속 끓이죠.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어떻게 됐나 하고 맛을 보고 안 됐네 하면은 그 걔를 다시 또 더 끓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회분식 반응기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물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찌개를 끓일 때는 뭐 간을 보고 뭐가 부족하니 더 넣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 회분식 반응기의 경우에 더 넣거나 하는 것은 없죠. 하지만 얘네가 충분히 어떠한 반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이를 때까지 반응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는 점이 우리가 찌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분식 반응기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데 기상, 액상, 고상 모두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 회분식 반응기의 경우에 우리가 랩 스케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작은 규모의 생산, 그 다음에 중간 생성물 또는 일회성 생산 뭐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약품 발효 농약 이런 데에 많이 쓰고요. 얘들의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안에 딱 끓여놓고 계속 이렇게 반응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고 청소가 쉽죠. 왜냐면은 다른 관이 연결되는 관이 없이 딱 뚜껑만 열고 그 안에 이 리액터만 씻으면은 쉽기 때문에 청소가 쉽고 그리고 운전이 굉장히 유연하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다가 씻고 그 다음에 다시 A 제품 생산하다가 씻고 그 다음에 다시 B 제품 생산하다가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은 운전비가 높고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찌개를 끓일 때도 어느 날은 맛있다가 어느 날은 맛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제품의 품질이 매회 달라질 수가 있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다. 자, 그다음 CST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CSTR의 경우에는 반응물 생성물들이 연속적으로 흐르면서 정상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죠. 일정 정상 상태로 운전을 할 때 반응기의 내의 조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연속 교반조 반응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출구 농도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반응기 내의 그 농도와 출구 농도는 항상 같다. 그러니까 이 반응기가 있으면 여기서의 컨센트레이션은 뭐와 같다? 출구 농도와 같다라고 해서 그 인풋의 농도는 출구 농도와 다른데 반응기 내의 농도는 출구 농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상으로선 액상, 기상 액상, 고상 액상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응용 분야로서 교반이 필요한 반응, 그 다음에 반응기의 연속 배열 이러한 경우에 얘네가 응용이 가능하다. 자, 장점으로는 우리가 연속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그 운전 비용이 낮고 그 다음 청소가 쉽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배치 리액터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이상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즈가 두 개로 되어 있을 때 이러한 뭐 기체 액체, 고체 액체 이러한 이상 운전이 용이하고 그리고 청소가 쉽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단점이 뭐냐면은 단위 부피당 전환율이 비교적 낮고 교반이 불량할 수 있어요. 교반이 얘네들은 플로우가 있으면서 교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우리가 보통 김치찌개는 딱 그 물을 끓이고 물을 넣고 김치 넣고 그 다음에 물 넣고 해가지고 끓이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김치물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김치물이 계속 들락날락. 이랬을 경우에는 풀리 반응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상대적으로 낮은 전환율을 나타내고 교반이 불량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대로 섞이지 않은 채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바이패싱과 데드존이 가능하다. 자, 바이패싱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인풋이 있고 지금 아웃풋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바이패스는 얘가 사실 이렇게 다 잘 저은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도한 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맨 처음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바로 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바이패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드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뭐 미숫가루라고 이야기합시다. 미숫가루 같은 경우도 제대로 얘네가 그 막 저었지만은 바닥에 이렇게 그 물에 용해되지 않고 녹지 않고 남은 애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한다? 데드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드존은 반드시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옆에 예를 들어서 그 교반기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에도 다 데드존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패스와 데드존이 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플럭 프룸 발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럭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자, 우리는 그 플럭 플로우 리액터가 이렇게 튜블러 리액터 형태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튜블러 리액터인 플럭 플로우 리액터의 특징은 먼저 연속 반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나의 긴 튜브 반응기로서 이 하나의 긴 튜브 반응기가 결국엔 여러 개의 짧은 튜브 반응기가 합쳐서 생긴 것이 긴 튜브 반응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긴 튜브 반응기인데 이 긴 튜브 반응기는 짧은 튜브 반응기가 합쳐서 생긴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경 방향으로 반응 속도 구배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반경 방향의 경우에는 레디얼 디렉션이죠. 레디얼 디렉션. 그다음에 반응기 방향의 경우에는 엑시얼 디렉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을 때 반응기 반경 방향은 이쪽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얘네가 반경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길이 방향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길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반경 방향으로서는 반응 속도의 구배가 없다. 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단면에서는 얘네가 모두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응기의 길이에 따라서는 얘네가 얘에서 샘플링한 애와 예를 들어서 얘를 T1, 얘를 T2라고 하면은 T1과 T2 사이에는 반응 속도의 구배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플럭 플로우 반응기에 대해서 흐름 반응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네들은 어디가 많다? 기체 상태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럭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 연속 생산에 굉장히 유리하다. 연속 생산. 그리고 고속 반응. 왜냐하면은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고속 반응. 그 다음에 고온에 있는 반응. 이러한 반응에서 얘네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 단위 부피당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 운전 비용이 비교적 낮고, 그 다음 연속적으로 얘네가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이것들이 얘네들의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온도 구배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고온에서 얘네들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얘가 플럭 플로우 리액터예요. 플럭 플로우 리액터. 있는데 얘네가 들어갔는데 어디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그 온도를 높여주는 곳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얘네가 다 균일하게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 그 열원에서 가까운 애들이 조금 더 온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핫스팟이라고 해서 온도가 얘네가 점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했을 경우에는 이 열원 근처에 있는 애들은 온도가 높고 열원에서 멀어지는 애들은 온도가 낮은 이러한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온도 구배가 바람직하지 않은 온도 구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온도 조절이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온도 조절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까지 높은 온도가 아니라 한 이렇게 해서 온도를 적당히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얘네가 계속 그 한쪽을 계속 쬐어 준다면은 결국엔 이쪽에서 온도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온도 구배가 발생을 하여서 이러했을 경우에는 온도 조절이 어렵게 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연속 공정이라고 그랬죠.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운전 정지가 쉽지가 않고 당연히 운전 정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정지했다가 청소를 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다.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이러한 연속 공정인데 이 반도체 공정은 그 24시간 그 365일 돌아가는 공정입니다. 얘네들 중간이 멈추면 절대 안 되는 공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외부의 예를 들어서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자기 전력이 끊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체 발전소가 있어요. 자체 전력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자체 전력을 통해서 바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반도체가 계속 생산될 수 있게 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일에 의해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얘네가 멈춰야 하는 순간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가 극심하게 발생을 한다. 딱 멈추고 재가동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연속 공정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플럭 플로우 리액터 같은 이런 애들은 굉장히 운전 정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청소가 비싸다. 자, 그 다음에 충전층 반응기 팩베드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팩베드 리액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고체 촉매가 충전된 튜브 반응기를 보통 우리가 팩베드 리액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충전된 애들이 뭐죠?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와 고체
기체와 고체 촉매, 그러니까 기체의 리액턴트와 고체 리액턴트 또는 기체 리액턴트와 고체 촉매가 반응을 하여서 이러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을 다음과 같은 팩베드 리액터에서 많이 하는 반응이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고체 촉매를 이용을 한 기상 반응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고체 촉매 무게당 높은 전환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운전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연속 운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건 뭐 여기 앞에서 이야기한 전환율 높고 운전 비용 낮고 그다음 연속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PFR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단점도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외부에서 온도를 높여줬을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온도 구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 어렵고 그 다음에 채널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전 정지와 청소가 비싸다. 자, 그럼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FR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플럭 플로우 리액터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온도 구배,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운전 정지, 청소 비싸다 하는 것을 그대로 공유를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새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편류, 채널링 현상이란 게 있습니다. 채널링 요거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온도 구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인데 채널링의 경우에는 얘한테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 지금 여기에 그 채널 안에 여기 관 안에 튜브 안에 얘네들이 이러한 캐탈리스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득 차 있는 캐탈리스트 사이에 외부에서 지금 뭐가 들어오냐면 기체가 들어오죠. 기체 리액턴트가 이제 들어오는데 리액턴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기대하는 기체 리액턴트의 반응은 얘네가 골고루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일부에만 이렇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러면은 채널링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얘네가 들어가서 언제쯤 나오겠구나 하는 그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전화율도 계산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얘네가 유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충전층 반응기에서는 이러한 편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균일한 촉매를 개발하면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또 그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A에서 B가 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반응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하면 A가 사라지는 속도, 얘네 A가 디스어피어가 되는 거죠. B가 생산되는 거죠. B가 appear. 얘가 이제 반응 속도라고 한다면은 반응 속도의 기준은 A를 기준으로 하면 A가 사라지는 거, B를 기준으로 한다면 B가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반응 속도의 기준이라고 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성되는 것보다 반응한 애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이 얼마큼 진행이 됐느냐라고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통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이러한 반응물들이 사라지는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B로 가는 반응에서 RA의 경우에는 유닛 볼륨당 A 물질이 생성되는 속도를 이야기했어요. 유닛 볼륨당 생성되는 물질.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은 것은 뭐냐면은 A가 유닛 볼륨당 사라지는 속도. 자, 그렇다면은 지금 A가 B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얘네가 RA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러니까 A가 시간에 따라서 A가 볼륨당 A가 얼만큼 사라지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속도가 RA의 속도가 사라지는 속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A가 사라져서 뭐가 생성이 되죠? B가 생성이 되죠. B가 생성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B가 생성되는 속도가 결국에는 A가 사라지는 속도가 될 수가 있게 되겠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 A와 B의
이건 얘네들은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딱 맞지만은 얘네가 맞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반응물이 되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얼만큼 사라지고 사라짐에 따라서 B가 얼만큼 그 생성물인 B가 얼만큼 생성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일 반응 속도와 불균일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균일 반응 속도와 불균일 반응 속도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균일 반응의 속도, 그 다음에 불균일 반응의 속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균일 반응과 불균일 반응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균일 반응은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죠. 호모지니어스 리액션. 불균일 반응의 경우에는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의 경우에는 얘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반응물과 얘네들이 촉매가 같은 그 상을 가지고 있을 때, 단일상을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은 우리가 그 균일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균일 반응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기상과 그 고체 캐탈리스트와의 그 반응인데, 그 기상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고체 캐탈리스트는 반응에 참여를 하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은 얘네들이 기상의 몰레큘들이 그 캐탈리스트 위에 흡착을 해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그 서포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네가 그 반응을 할 때 균일 반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같은 기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그 촉매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상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고 해서 불균일 반응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면 얘가 뭔가 반응이 이제 다르게 일어나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균일 반응, 불균일 반응으로 하니까 조금 약간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균일 반응 속도와 불균일 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균일 반응은 그냥 다 그 캐탈리스트에 상관없이 반응이 다 반응물들이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캐탈리스트 자체도 같은 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반응이 그냥 캐탈리스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A와 B가 같은 그 페이지에 있을 때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균일 반응 속도다라고 한다면, 불균일 반응 속도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캐탈리스트를 이제 다른 페이지에 있는 캐탈리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얘네가 단위 촉매 질량당 반응하는 A의 몰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촉매 반응 공학에서 얘네들이 지금 단위를 보세요. 몰 퍼 볼륨 세컨드 요 타임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불균일 반응의 경우에는 몰 퍼 타임 그다음 그람 캐탈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의 캐탈리스트를 사용했는지 그 그람 캐탈리스트 텀을 우리가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배웠고, 한번 그 컨트롤 볼륨을 잡아서 밸런스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매스 밸런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이 있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어큐뮬레이션이 얼만큼 되는지 요거를 가장 기본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NJ는 뭡니까? 얘는 몰수가 되겠죠. 몰수는 그 GJ는 RJ 곱하기 볼륨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GJ는 뭐냐면은 단위가 몰 퍼 시간이 됩니다. 자, 몰 퍼 시간인데 얘는 몰 퍼 볼륨에다가 여기서 시간 볼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얘네들은 그 GJ의 경우에는 얘가 뭐예요? 지금 얘는 농도죠.
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게 뭡니까? 이게 RJ가 되겠죠. RJ.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리터. 얘는 볼륨이 되겠죠. RJV는 뭐다? GJ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GJ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그 GJ의 단위는 뭐냐? 그럼 몰퍼 그 몰을 이제 시간으로 나눈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식을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가 같이 그 들어가 있는데 그 플로우 인, 그다음 플로우 아웃, 플로우 인, 그다음 플로우 아웃, 그다음에 제너레이션이 어큐뮬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가 이제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이라고 했잖아요.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 그다음 제너레이션, 어큐뮬레이션 됐는데 플로우 인에서 플로우 아웃을 빼가지고 제너레이션이 뭡니까? 여기서 그 GJ 곱하기 볼륨이 그 GJ가 이제 그 그러니까 RJ 곱하기 볼륨이 이제 GJ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은 그 몰을 시간으로 나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도 똑같은 지금 얘는 어떻게 그 단위를 알 수 있냐면 얘는 몰을 시간으로 나눴다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FJ의 경우에는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도 똑같이 되겠죠. 몰을 시간으로 나눈 거. 시간으로 나눈 거. 얘도 마찬가지로 몰을 시간으로 나눈 게 여기서의 단위, 이 식에서의 단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스페시스 J가 생성되는 속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GJ의 경우에는 RJ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볼륨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RJ, 얘는 반응 속도가 되겠죠. 반응 속도. 그러니까 볼륨에다가 반응 속도를 곱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얘는 GJ 이렇게 되겠죠. 얘는 몰 퍼 타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성 속도의 경우에는 생성 속도는 GJ는 여기서 그 모든 생성의 합을 우리가 GJ라고 잡고 얘를 사실 뜯어보면은 RJ가 일정하기 때문에 RJ 곱하기 V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면은 GJ의 경우에는 RJ에다가 DV에다가 0에서부터 볼륨까지 이제 적분을 한 게 그 GJ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몰 밸런스 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얘네가 인풋, 아웃풋, 얘는 어큐뮬레이션이고 얘는 제너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의 얘네들의 그게 뭐라 그랬죠? 몰 퍼 타임, 몰을 시간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몰 퍼 볼륨 타임인데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몰 퍼 타임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게 바로 디자인 이퀘이션이 되겠고 이 디자인 이퀘이션은 그냥 여기서 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리액터, 뭐 세미 배치, 그다음 컨티뉴어스 플로우 뭐 이러한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여기에 다 적용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제너럴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뭐를 결정하냐면 시간을 결정한다. 그리고 리액터의 볼륨을 결정한다. 그래서 시간과 그 다음에 반응기의 크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양의 그러니까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뭐를 기초로? 이러한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기초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상 반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 반응기의 경우에는 각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데 어쩔 때 얘네들이 이상 반응기가 될 것이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리액터에서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든지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계속 우리가 끓이면은 점점 얘네들이 뭐 깊은 맛이 우러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조성이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치 리액터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CSTR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CSTR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계속 연속 반응기죠. 연속 반응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어주는 상태예요. 계속 저어주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계속 저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되게 얘네들의 그 원소 조성이 일정하다. 어디서도 일정하다. 왜 그럴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인앤아웃이 있는데 인아웃이 있는데 얘네가 나가는 컨센트레이션은 이 안에 있는 컨센트레이션과 같은데 얘네가 항상 똑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이 반응기 안에서는 그 교반이 잘 돼서 모두가 다 그 일정한 조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일정한 조성을 가지고 이제 바로 밖으로 나가잖아요.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때 조성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조성은 밖으로 나가는 애들의 조성은 이 리액터 안에 있는 조성과 같게 되겠다. 자, 그럼 세 번째 튜블러 리액터의 경우에는 PFR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그 믹싱이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배치 리액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CSTR도 그렇고 뭐가 있습니까? 믹싱이 있죠. 믹싱. 교반기를 가지고 믹싱이 있는데 우리 그 튜블러 리액터의 경우에는 교반기에 의한 믹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네가 그 반응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그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이제 디퓨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얘네들이 뒤섞이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 주입되는 유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출발해서 쭉 이렇게 가서 여기쯤 위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나중에 있는 얘가 새로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얘도 같이 움직이게 됐죠. 그러면은 얘네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고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별개로 얘네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새로 들어온 애들대로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노 오버테이킹이다. 예를 들어서 오버테이킹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플루이드가 그 리액터를 통해서 이제 그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튜블러 리액터를 사용할 때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이 베리에이션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가 완전히 없을 것이냐 있을 것이냐 조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애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레디얼 베리에이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PFR든 그 다음에 대부분 튜블러 리액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애들은 여기서는 항상 그 농도가 같은데 T1, T2 아까 이야기했죠. 얘네들에서는 농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아이디얼 리액터 타입에 대해서 하나씩 다 알아보았고 이제 아이디얼 리액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 리액터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떠한 그 시간에 따라서 몰이 어떻게 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소위 말하는 그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CSTR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얘네들의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PFR 튜블러 리액터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물론 다 알 수도 있지만은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리뷰하고 나서 바로 써먹어야 되거든요. 배치 리액터, CSTR, 그다음 PFR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그 배치 리액터와 뭐 CSTR은 다르고 무슨 뭐 PFR은 다른데 얘네들을 몰 밸런스 식으로 세우면 다음과 같은 몰 밸런스 식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모아놓은 이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디퍼런셜 폼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알지브레이크 폼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인테그럴 폼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어떻게 이렇게 그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여기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